안녕하십니까. 추론적 읽기입니다. 사실적 읽기 다 보고 오셨죠? 자, 추론적 읽기는요, 사실적 읽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안 알려줘 놓고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가 있는 거야? 이 추론적 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봅시다. 추론적 읽기 62쪽. 자, 추론적 읽기의 개념. 추론적 읽기란 드러난 단서, 네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드러나지 않은 것을 찾아서 읽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략된 정보, 물론 필자, 의도, 글을 쓴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논리적으로 추측하며 읽어야 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독심가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글만 보는데 독심을 어떻게 해. 자, 그래서 뭐 구체적 방법이라고는 나왔는데, 야, 씨, 이게 방법이야? 이게 방법이래요. 졸래 무책임해. 솔직히 책도 몰라. 구체적 방법. 이 사람들이라고 다 추론하겠니? 솔직히 읽다 보면은 나오긴 해요. 아, 그래도 얘가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필자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독자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일부러 안 말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드러내는 내용까지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성이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첫째, 뭡니까? 배경지식, 경험, 방화표지, 글에 사용되는 어휘, 문맥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 추론이라고 합니다. 말이 쉽지 뭐. 한번 봅시다. 추론할 때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떠올려 글의 내용과 관련 지으며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지시어나 접속 표현 등과 같은 담화 표지를 단서로 하여 필자가 직접 드러내지 않은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화 표지를 일단은 얘기를 했죠. 담화 표지. 자, 이 담화 표지가 뭐냐면요. 다음 예시를 봅시다. 담화 표지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는 니은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과 달리라고 있어요. 이거 둘. 그래서 이런 게 담화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거기 책 보세요. 문장 기억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접속 표현을 통해 인물의 의지나 완강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가 하면, 문장 니은에서는 뭐뭐과 달리라고 얘기했죠. 저기 여름과 달리 라는 부사어구를 통해 여름에는 불국사에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팩트는 아니에요. 사실적 얘기가니까. 여름과 달리 한적하다. 그러면 여름엔 맞나 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그럼 이번엔 어휘나 문맥을 단서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자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어머님, 오늘 아침에 고의적삼 차입해 주신, 뭐야 이거 오타? 차입해 주신 것을 받고서야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집에서도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던 막내둥이의 생사를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 없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애를 태우겠습니까? 하면서 시문, 옥중에서 쓴 거네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막내둥이의 생사는 한 달 동안이나 아실 길이 없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보가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봅시다. 차입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없으셨으니를 통해 필자가 오랫동안 교도소에 gat혀 있어서 연락할 수 없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왜? 차입이라는 거는 교도소에 있는 아들한테 뭔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나? 뭔가 받았나 보네. 근데 한 달 동안이나 연락을 안 됐다라는 걸 저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문 씨를 보았을 때 그렇죠. 필자인 시문을 봤을 때 일제강점기 하다가 갇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그러면 감정이 어땠겠네 라는 것까지 추론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는 추론이죠. 아예 그냥 생판 개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어이씨. 네 몇 개를 넘어간 거야? 이게 첫 번째야.
이번엔 뭘까요? 둘째. 사회 맥락이나 이거를 추론한다. 자,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표현 방법 등을 토대로, 코 간지러워, 필자의 의도나 쓴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는데, 한번 보자.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나 사건을 다루는 시사평론이 선거철에 쓰이게 될 경우, 글의 이면에는 독자의 태도를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켜 려는 필자의 목적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선거철에 왜 선거철에 연설하는 거나 아니면 나오는 홍보지 아니면 무슨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은 다 너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또한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를 하더라도 표현, 기자의 지면상 위치나 분량, 관련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등에 따라 기사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 표현 방법 등을 토대로 필자의 목적이나 의도를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소리라고 있네. 또한 문학작품의 경우 주제가 함축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너네가 시를 많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거죠. 때문에 독자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요. 그래서 이거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해가지고 배우죠. 외재적 관점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추론적 읽기였던 거죠. 추론을 읽어야 된다. 예를 들어 춘향전은 표면적으로는 이명룡과 춘향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조선 후기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탐관오리 개패주세요라는 소망을 담은 거죠. 그게 다 추론한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 맥락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신분 상승 욕구까지. 왜? 결국에 춘향이 어떻게 돼요? 정렬 부인에 봉해지잖아요. 이런 것들. 출칠 게 없네. 다 하는 소리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문으로 갑시다. 수필입니다. 나이덕 씨가 썼으니까. 풀 비린내에 대하여. 봅시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솔윙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거 뭐냐면요, 그냥 차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안 궁금한데 이거 뭐야, 자신의 경험 얘기해서 뭐 하는 거야? 어그로 끄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흥미 유발.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차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라시 쿠소링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의자, 묘사. 쿠라시 쿠솔링 이거 쓰기도 귀찮네. 그네 옆에는 타이어 비롯 자, 여기네. 으차, 이게 묘사.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되므로 그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의의예요. 의의. 어디 갔어? 이게 작품 이름이 감성적 기계죠. 우리도 이거 해줄까? 감성적 기계의 의의. 목 아파 미쳐버리겠네.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아예 없었대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 그냥 썰픈 거야.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이 점점 편해진다라는 거죠. 스웨덴 생태학자인 이름 왜 이러냐 이거. 에민 탱스램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인용이죠.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랍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나는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엇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쏘이는 소리라니 라고 했대요. 이러면 더 문제인데요. 돌빵 맞는 게 이게 돌빵이 제일 무서운 건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그냥 자기 옛날에 뭐 이런 썰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는데 유리창을 몰려오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풀벌레가 다 뒤진 거죠 이거. 여기 풀벌레들 다니는 차지에 부서 죽은 자녀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뒤졌길래 이게 풀벌레 상징.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만큼 더러웠나요? 어쨌든 죄책감이라고는 얘기하는데 풀벌레 감성적이시네요. 뭐 난 모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죽였다는 죄책감. 그러나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세차기계 물살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도대체 얼마나 세게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 쳐지는 기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 비린내는 뭡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많은 벌레들을 치웠다는 게 뭐 본인은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풀 비린내는 그 충격을 후각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어떤 충격? 그 풀벌레 충격을 후각적으로 표현.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죄책감. 그래서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 보세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왜 그러는지 안 보이잖아요. 추론해보면 뭡니까? 풀벌레를 많이 죽였고 내가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손발이 후들거렸다 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풀벌레들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풀 비린내가 몸소리 쳐지는 기억으로 남았다니까. 이거 그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화자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아이고 씨, 나 이해가 안 되네. 잠깐, 내가 너무 그런 건가? 잠깐만, 근데 화자라고 하는 게 맞나? 시가 아니기 때문에 화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켜고 다니면 불빛이니까 아무래도 풀벌레들이 달려들겠죠. 신나게 달려들걸?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운전자가 이렇게 풀벌레를 다 뒤지고, 그러니까 운전차가 엄청 많잖아요. 그 차들이 다 그렇게 풀벌레를 다 죽이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안락한 공간이 오씨 깜짝이야. 오씨 깜짝이야. 자, 인간에게 이렇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공간에게는 다른 해충들 죽여야지. 다른 곤충들이나 이런 생명들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조금 거시기 했나 봅니다. 씁시다. 난 방금 분필 튀어나온 게 더 충격이었다, 씨. 필자의 깨달음 뭡니까? 다른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심함을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는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견의 천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디 있어? 자, 그런 거. 자, 도대체 이런 거는 나는 내가 쓰레기라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생명들을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로 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풀벌레 때문에 자기의 그 자동차 의존도를 조금은 낮춘 거죠. 어디 갔어? 쉣! 허허, 빠갈랐어. 자, 어디 있어? 의존도를 낮춘 선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 지르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 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어우, 좀 말을 세게 하시네. 자, 그렇죠. 근데 솔직히 차는 사람을 죽여요. 이게 풀 비린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거 피 비린내 가면은 깜빵 갑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자동차가 생명을 자, 넘어가. 마지막.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왜? 차를 가진다는 것, 다른 생명을 해친다는 것, 환경오염을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필자는. 그래서 이거 자동차를 타고
나뉘는 것 자체가 살생의 가능성으로부터 살생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 아직 마이크 잘 나오지?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 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필자가 이 풀벌레들을 죽임으로써 성찰의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성찰의 결과로 뭐가 나왔습니까? 자동차의 의존도를 조금은 줄이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죠. 뭐 여기서 해봤자 그냥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필자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될 거고요. 어차피 근데 추론할 필요도 없어. 내신이라서 다 썼어. 그냥 왜 이렇게 했는지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필 같은 거 추론은 거의 비문학은 추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틀려요. 그럼 추론 언제? 거의 문학작품 읽을 때 많이 해야죠. 소설이나 시에서 필요한 게 바로 추론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문으로 수필이 나왔던 거죠. 자, 문제 한번 풀고 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